북한은 대놓고 계급사예요. 대놓고 출신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농부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 돼. 자식 3대까지 절대 시내로 못 나와요.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인 거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알몸으로 왔고 그 흔한 학연, 지연, 혈연도 없고 가방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주제를 너무 잘 알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의 속 깊은 이야기와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과 대화에 모신 분 중에 조금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이제 탈북을 하셔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만 이분은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고 계시네요. 여기저기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탈북민이라는 또 별칭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등등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세븐에셋의 이현서 대표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세븐에셋이라는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본주의의 꽃인데요. 이건 거의 그런데도 잘 하고 계시네요.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탈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북한에서는? 그 양강도 해산시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양강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김일성이 그 남한은 9개 도 소재지가 있는데 왜 북한은 7개냐 뭐 이래서 예. 54년도인가 그때 2개의 도가 더 새로 생겼어요.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갈라졌죠. 예. 그래서 자강도와 양강도가 만들어졌거든요. 예전에 그럼 우리가 익숙한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남도. 네, 거기가 중국이랑 제일 가까워요. 네, 제일 가까운 요새죠. 북한을 말하면 좀 북한의 얼굴 국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중국 사람이랑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경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압록강에서 만나요? 압록강변에 있어요? 네,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 함경북도에 가깝네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행정구역으로 보면. 함경북도는 또 위쪽에 있고 저쪽 백두산 우리는 저쪽이고 중간쯤에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신우주 단동 쪽이고 이렇게 있고. 그 라인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토끼 머리 라인이라고 보면 되죠. 함경도를 좌우로 나눴군요. 네. 탈북하신 데는 언제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실수로 탈북을 했어요. 네? 실수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18살에 북한을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그 이후에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굉장히 이른 시기다 보니까 중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몇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17살. 17살 학생 때. 네. 왜냐하면 저희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배웠는데 저한테 비교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TV를 보니까 중국이 더 지상낙원 같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탈북을 하셨어요? 그때는 루트도 많지 않았을 때 같은데 괜찮았어요? 근데 환경이 저희가 집이 딱 국경에 살다 보니까 국경 연선의 경비대 이렇게 총지고 보초서는 그 군인들하고도 다 사실은 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저한테는 좋았죠. 그래서 삼촌 나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때 빨리 온나? 이렇게. 근데 그걸 공공히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비밀이어야 되고 그게 간다는 거는 위험한 거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삼촌은 이제 아예 떠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몰랐죠. 다 몰랐죠. 알고 보내줬으면 그 사람은 군부 공개 처형에 처해요. 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때 중국 국경을 건너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나는 꼭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대학 가야지. 이게 저희 계획이었는데 제가 일주일만 중국을 보고 오고 싶었어요. 제가 몰랐던 거는 그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가족이랑 어쩌면 생리를 할 수 있고 북한이랑 이제 영영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길이 될 거라는 건 제가 정말 너무 어렸죠. 그걸 깨닫기에는 몰랐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방학 때였어요? 네, 방학 때. 한 일주일치 업이 들고 네. 잠깐 놀러 갔다 오려고 중국 네. 간 게. 네, 그래서 철이 없으니까 빨간 구두를 신고 건넜던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제 자서전 원래 타이틀이 지금은 뭐 The Girl with Seven Names인데 그때는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 이랬었어요. 그만큼 나이브했다는 걸 말해주는. 그러네요. 그 길로 그럼 계속 이제 중국에서 거주하게 됐던 겁니까? 아니면 탈출 루트를? 거주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치스럽고요. 그 우리의 인생에서는 중국에서 숨어서 살았죠. 왜냐하면 탈북자는 중국에서 난민을 인정해 주시가 주민등록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못 들어가고 중국에서 살면서 그때는 정말 북한에서도 경험 못 해본 고생을 중국에서 다 했어요. 뭐 우리 요즘도 미디어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그 고생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흔한 감옥에 보내지고 고문당하고 뭐 정치범 수용소 뭐 인신매매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운 좋게 그거는 없어요. 그 경험은 못했지만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경험들을 제가 겪다 보니까. 살면서. 그래서 그럼 한국으로라도 오시지. 뭐 좀 돈이 필요했었나요? 만약 그게 아니고 오고 싶으면? 저는 그때까지는 세뇌가 풀린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오면은 북한의 가족과 영영 생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중국에 남아 있었고 처음에 돈도 없고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루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면서 그거 있잖아요. 진짜 18살인가 19살에 강제 결혼. 강제 결혼 당할 뻔했어. 중국 친척이 강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제 나이도 다 위로 20몇 살로 뻥쳐서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도망을 쳤어요. 친척 집에서 도망쳐서 그날 밤 제가 가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중국엔 노무시장이라고 있어요. 인력시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저는 뭐 노가다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옷을 멋있게 입은 한 여자가 오더니 헤어살롱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죠. 유일하게 잡 오퍼를 해준 분인데 잡 오퍼. 그 따라갔는데 거기가 사찰가였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뭐 그런 뒤쪽에 있는 이야기는 잘 몰라요. 경험도 해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를 최대한 내일 아침 저 문이 열리면 1층에 저 현관문을 네 발로 걸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지배를 해갖고 밤새 무슨 거짓말을 할까. 왜냐면 조폭이 두 명이 있겠죠. 조폭이 두 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으니까 막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또 운이 너무 좋았던 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가도 또 어떻게 제가 잔머리를 굴리고 하면은 또 풀려나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나갔어요? 다 지키고 있을 텐데. 저를 데리고 간 여자가 포주였어요. 보니까 나중에 그 여자한테 가서 제가 나이가 그때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철이 없는 척 흉내를 냈죠. 나 집에 뭐 놔두고 왔는데 꼭 필요해. 그거 가서 갖고 올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우리 사줄게. 막 이렇게 아니야 나 그거 진짜 필요해. 그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갔다가 금방 몇 시간 만에 돌아올게. 막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온다고 믿었었어.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 그 문 열고 나오자마자 정말 마음은 죽어라 달리고 싶은데 쫓아올까봐 뒷덜미 잡힐까봐 최대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오른쪽 모퉁이 아이고. 쫙 돌아서 그때부터 죽으라고 달렸죠. 요즘도 그때 생각하면 손에 땀을 쥐거나 심장박동 그러지 않나요? 꿈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그날 밤 또 잘 데가 없잖아요. 네. 오늘 밤은 어디 가서 자지? 근데 다행히 그 심양에 그 한국 식당이 많아요. 보니까 걷다 보니까 그 구인 광고를 봤어요. 식당에서 일할 분. 숙식 제공 막 이래서 그런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해서 거기서부터 제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말이 약간 빗나갈 수는 있는데 그때 저는 그 월급을 받는 시스템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해주고 돈을 주는 거. 음. 아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북한에서는 학생이니까 북한에서도 경험은 못 하셨을 아니, 텐데. 학생이고 어른이거든요. 북한은 사회주의다 보니까 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사기든 뭐 해주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는 섞어먹는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한 거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거기 불법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럼 일하면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북한은 국가가 국영회사잖아요.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 밑에서 국정 가격으로 국정 노동 가격으로 일을 하는 거죠. 시스템이. 매우 낮은 저렴한 월급. 쌀 한 킬로, 두 킬로가 임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일을 안 해도 뭐 주는 쌀도 있고 섞여 있겠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우리 해산에서 2000년대 초반인가 그분이 개창수예요. 원래 김창수인데 돈이 너무 많아서 깡패 개창수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이 공개 총살을 당했어요. 언제요? 그 무렵에? 네, 2000년도인가 총감을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랑 친했거든. 우리 가족.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연을 잘 아는데 그분이 총살 당해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너무 잘 사니까 남조선 간첩이라는 그 허울감. 네, 두 번째는 현대판 지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너무 잘 사니까 집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네, 월급을 줘요.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 네, 그러니까 현대판 지주다. 그분은 어떻게 돈을 모았어요? 밀수를 했죠. 밀수 중국하고. 네. 근데 워낙 장마당 이런 곳에 팔고.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그렇게 북한 정부가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 그 공개 총살에 우리 이모도 갔었어요. 그때 갔는데 북한은 전에는 공포정치잖아요. 북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제일 큰 이유가 공포정치예요. 그중에 하나가 공개총살인데 옛날에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총 3발이면 됐거든요. 머리 한 발, 가슴 한 발, 밑에 한 발 이렇게 3발 썼는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이 개창수 이분을 죽일 때는 기관총을 갖다 주겠어요. 난사를 했죠. 그러니까 몸이 거의 너덜너덜해졌죠. 그래서 우리 이모가 그걸 보고 와서 진짜 일주일 동안 식사도 못하고 거의 잠도 못 잤대요. 너무 멘붕이 와서 그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걸 노린 뭐 거겠죠. 그러는 이유는.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날까 봐 주민들 쪽으로 향해서 그 기관총이 서져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느꼈던 일반 공개 총살 현장이랑 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뭐가 등장했어요? 고사총까지 등장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장성택 그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죽였잖아요. 그건 비행기 떨구는 총이잖아요. 그렇게 점점 이게 공포 정치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디그리드가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월급을 받았던 그 시스템이 노동이 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쯤이었어요? 중돈 300원이면 지금 식사 한 끼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때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꽤 낮은 월급이었는데도. 식당이잖아요. 식당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제공하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고 근데 중국에서 살 때는 그게 있잖아요. 신분이 불법 신분이다 보니까 정말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 속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자라는 거 알면은 사람들이 정말 저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국 조폭들한테 납치까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몸값을 내라. 안 내면 북한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런 위험에도 제가 직면했었고 또 하나는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를 중국 공안에 심양 경찰 신고를 한 거예요. 겪을 일은 골고루 다 겪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경찰이 여러 명이 제 잡으러 일부러 나왔어요. 랜덤으로 걸린 게 아니에요. 정말 저를 목표로 해서 나와서 제가 잡혀가서 한 몇십 명 경찰들 큰 대회실에 앉아서 제가 신문을 당했거든요. 중국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해서 얘는 탈북자가 아니다. 얘는 중국애라고. 이 제보가 잘못됐다고. 그들 스스로 인정해서 저를 풀어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득을 당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때 중국어를 잘 했고 하나는 제가 중국 한자를 잘 썼어요. 한자. 북한에서 배운 거예요? 네. 한자와 글쓰기, 뭐 받아쓰기 이런 것도 그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앉아. 근데 중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TV에 보면은
이게 뭐 자막이 나와요. 그 음. 이유가 문맹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공이 안 되는데. 이 대표님의 한자 실력 정도면 예, 중국 예. 보통 사람들보다는 나았다. 아, 이거는 북한 애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말은 좀 그래도 불편하셨을 텐데. 아니 왜냐면 조선족도 있으니까 중국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왜 잡혀가는지 몰랐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맞은편에 앉았던 경찰 간부예요. 옆에 간부에게 귓속말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이 제보 잘못된 제보야 이러는 거. 제 탈자 아니야 이러는 거. 네, 그때 제가 알았어. 아, 내가 왜 여기 지금 끌려와 있고 누가 제보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여기 탈북자가 많은 이 지역 심양이었거든요. 위험하구나. 그럼 나는 중국에서 제일 큰 상해로 가자. 경찰들이 잡을 수 없는 탈북자도 없는 대도시로 곳에 가자. 숨어버리자. 그래서 제가 상해를 가게 됩니다. 근데 상해를 가서는 그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중국 여자의 호적을 사요. 우리나라 같은 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중국이 신분증을 가능했어요. 산 거랑 마찬가지죠. 신분증 플러스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분은 사회활동할 일이 적으니까. 그렇죠. 지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웃돈 주고 사는 겁니까? 예, 많이 그 브로커가 또 껴서 예, 그렇게 해서 사갖고 제가 그 여자의 신분으로 그때부터는 회사에 취직도 하고 중국인으로? 예, 중국인으로 그때부터 살았어요. 완벽하게. 그게 탈북한 지 몇 년쯤 된 겁니까? 그게 한 6년, 5, 6년. 5, 6년쯤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중국어를 배운 적은 없으셨을 없죠. 텐데. 한자만 배웠죠. 하늘, 천, 따징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네. 영어도 매우 능통하시다고 들었어요. 이현수 대표님이. 네. 그냥 언어 배우는데 무슨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군요. 있으면 그냥 있다고 우리 인정하고 얘기하죠.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중국인도 흡사 속을 만큼 중국어도 몇 년 만에 그럼 다 익혀서 배운 거고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중국어로 네. 중국인들을 야, 이 정도면 저건 네이티브야 네. 라고 얘기를 들은 거고. 처음에 일할 때 손님이 뭘 갖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셨겠죠. 커우샹탕 갖다 줘 이런 줄 알고 껌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너 혹시 북한 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왜 하니까 아니 내가 이거 달라는데 왜 커우샹탕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오라고 해 막 이러면서 이 북한 애 아니냐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막 좌충우들 하면서 이게 중국어가 그 현장에서 많이 내가 중국어 실력을 빨리 키우지 못하면 다시 북송되겠구나 하는 공포가 좀 학습 의욕을 고취시켰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어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사실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멘붕이 왔던 게 언어의 차이. 제가 중국에서 언어 장벽을 굉장히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적어도 언어의 장벽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니까. 저한테는 중국어는 그때쯤은 저한테는 네이티브가 됐고 예. 조선 한국말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C집에 갔는데 지금도 C집에 자주 가요. 영화 보러. 그 메뉴판 보면은 그때 그 기억이 그냥 나요. 그 메뉴판에 보면 나초, 팝콘, 코카콜라 뭐 버터 해가면서 버터구이 오징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보캐블러리가 안 된다. 네. 제가 알아들었던 거 오징어 구이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면 그 중국말로 차라리 코카콜라 했으면 코카콜라거든요. 네. 그런데 코카콜라 이러놓으니까 그게 뭔 뜻이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 외래어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는 통하는데. 네, 그런 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자괴감이 심하게 들었어. 그 메뉴를 쳐다보면서 야. 내가 이 사회에서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상해로 갈까?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갈까? 진짜 심하게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 말을 못 왜냐면 같은 민족인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상해에서는 얼마나 있다 그럼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12년 토탈 12년이죠.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12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상해에서도 한 5, 6년 계시다가 7년 정도, 7, 8년. 한국으로 오신 거네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CGV 국장에서 멘붕 받았던 그게 저의 영어를 시작하게 된 큰 원동력이 됐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네.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불편하면 한국어를 공부하셔야지 왜 영어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게 외래어였잖아요. 아, 코카콜라 티켓. 그래서 외래어 책을 샀어요. 외래어를 네. 공부하자. 야. 외래어 책을 샀는데 내려다보면서 든 생각이 차라리 어렵더라도 내가 영어를 하면 외래어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요. 외래어를 하면 다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가자. 그래서 그날 영어로 한 방에 들어갔던 게 제 인생의 전환점. 한국에서 혼자 독학 영어를. 독학을 하다가 제가 한국 외대에 입학을 했어요. 임은동에 있는 영어과. 외대에. 네, 네. 약간 나이는 반올림하면 이제 30에 가까우실 나이였을 텐데. 이동갑. 다른 학생들하고 그렇겠네요. 이동갑이었어요. 네, 거의 그렇게 그러셨겠어요? 대학에 들어갔었어요. 외대에서 영어 공부하는 과로. 네, 네, 중국어과랑 영어과 두 개를 같이 원래 이 두 개 언어가 같이 전공하기는 어려운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언어 두 가지죠. 네. 네. 근데 중국어는 저는 그냥 갖고 가는 거니까 학점은 그래서 시간은 영어에 다 매진을 했죠 대신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4년 동안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배운 학교 영어를 가지고.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건 아니고 그죠? 그렇죠. 아니 절대 아니고 디그리를 받는 거지. 제가 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언어는 저는 제가 해외 나가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해외 사는 코리아타운 한인들도 저한테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너네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되지. 내가 거꾸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결이 뭐지? 네.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무작정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얼떨결에 테드라는 그 미국 강연부대에 초대됐잖아요. 얼떨결에 그 강연 하나가 제가 국제사회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강연 쇄도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에 버금가는 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주로 강연해달라고 하는 거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스피치 원본 있잖아요. 그걸 주라고 외웠어요. 가서 강의할 거를 해야 되니까, 외워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래서 외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어렵던 문법도 다 들어오더라고 한 방에. 아, 그러면 강연 요청을 받을 무렵에는 영어를 그냥 아주 잘하지는 않은. 그냥 대학교 4년 동안 영어 배운 정도.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미국 테드 강연에 갔었으니까 졸업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뭐 특히 고등학교 때는 별로 영어를 안 하셨을 테니까 오히려 뭐 저만큼도 못 하셨을. 제가 영어 때네요. 시작할 때는 뭐 체어, 뭐 테이블 이 정도까지는 무슨 단어인지 찾고 나면 호랑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고 뭐 땡큐 소 마치 여기까지만 알았지 정말 몰랐어요. 북한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 실력으로 테드 강연은 외워서 하고. 3일 동안 죽으라고 외웠어요. 외워서 하고 그 강연 전체를 한 뭐 1시간 분이든 30분 분이든 외우고 나니 영어가 트이더라. 어느 날 그렇게 문법책에 이해가 안 되던 문법들이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제적으로 외우니까 어느 날 그리고 그냥 틀리든 맞든 그냥 얘기하면 어차피 나는 원어민이 아니까 틀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뭐 이런 자신감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요즘은 영어를 안 쓴 지 제가 8년, 6년 넘었어요. 미국에서는 거주하신 건 아니고 가끔 강연 요청이 있으면 가서 쭉 돌아보고. 그럼 한국에 와서 일단 대학 생활을 늦게 시작하셨던 거네요. 외국어 대학교에서. 사실은 한국에 오는 게 어려워요. 오다가 잡히면은 북한을 다시 돌려보내줄 수도 있고. 국경이나 이런 곳에서. 그 시도했다가 중국 당국에 잡히면은 북송돼서 또 북한에서 감옥에 보내주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몇 년이었죠? 2008년에 제가 2008년? 서울에 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상해에서 여행 온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서 후광이 비춰지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한국인인데 상해로 놀러 오셨다가 대표님을 만났다?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뿅 갔죠.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저 사람이 고향이 서울로 가자.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지. 그분은 이제 안녕하고 한국으로 가시고? 아니 나중에 사귀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로 상계 오긴 했는데 가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서울로 가자. 그리고 또 우리 단쪽 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다 잡히면 죽을 수 있을까 봐 두려워서 시도 못했던 게 그 사랑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커버할 정도로 시도를 했던 거죠 제가. 근데 그때쯤은 제가 운이 좋아서 중국 국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비자를 받아갖고 인천공항으로 바로 들어와서
국정원이 나왔어요. 시내 서울에서. 사전에는 저 탈북인인데 네, 그래서 귀화 귀순 귀순 의사를 공항에서 제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놀랐던 게 제가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지금 나중에 제가 비행기를 타는 직업이 정말 거의 공항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비행기 너무 많이 탔단 말이에요. 미국도 자주 다니고 그랬었을 테니까. 예. 근데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이미그레이션 그쪽에 보면 항상 출입국 관리 사무실 있잖아요. 예. 그 볼 때마다 옛날에 제가 그 귀순할 때 그게 떠올라요. 그때 귀순이란 것도 해봐야 아는 거죠. 못 해봤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출입국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그 우리 이미그레이션 그 도장 찍잖아요. 입국할 때 줄이 길어요. 네. 섰다가 진짜 한 30분 넘게 섰다 또 내 순서 되면 앞까지 갔다가 다시 백해서 뒤로 또 다시 뒷자리 가서 왜냐면 나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쳐다볼까 봐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들어가서 네, 그 얘기하려고 두려워서 다시 뒷자리 가면 거기 항상 사람들이 줄이 서니까 말을 새가 없더라고요. 아니 북한에서 귀순하는 분인데 별도의 담당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례가 그냥 외국 없으니까. 노동자들 그 출입국 등록하는 그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절차 자체가 대한민국에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귀순하려는 분인지는 네.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한국 테리토리에 땅을 딱 밟는 순간이 인천공항이에요. 그때 제가 그때 가서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출입국 사무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 들어가서 그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했어요. 지금은 공화국이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는데 국정원 좀 불러주세요. 이래서 네이버 서치는 해봤거든요. 국정원에서 관리한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그분도 당황했겠네요. 그 직원분도. 네. 근데 그 말하니까 그 출입국 그 사무소에 앉아있던 직원들 있잖아요. 컴퓨터 업무 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게 드디어 올 게 왔다. 네. 진짜 이 사람들은 나를 적국에서 왔잖아요. 북한의 빨갱이 국가에서 와갖고 얼마나 나를 신기하게 볼까. 진짜 멀쩡한 애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게. 근데 웬걸 딱 보더니 일제히 그냥 다시 머리 숙여요. 이렇게 각자 자기 일? 정말 제가 그냥 순간에 한 번 보고 그냥 딱 숙이는 거예요. 그냥 그 유령인 거예요. 거의. 그래서 뭐 좀 그래도 응대를 해줘야지. 한 분은 응대했어. 담당 직원은. 대한민국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기다리면 국정원 상주하는 국정원 직원도 있더라고요. 또 공항에 먼저 불러오겠다고 기다리라고. 근데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죠. 너네는 북한에서 왔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그렇지. 너무 흔한 일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그 서울에서 그 국정원에서 한 3명이 나와서 저를 픽업하러 그분들하고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 답을 알았어요. 왜 그분들이 저를 무시했는지. 왜였어요? 국정원 과장이란 분이 야 나 오전에도 인천공항 왔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오지. 괜히 헛걸음 2번이나 했네 바쁘게. 보니까 흔하구나. 네, 오전에 태국에서 탈북자가 500명이 들어왔대요. 500명이. 그때 2008년에 탈북자가 제일 많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백 명씩 동남아시아에서 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짜 그냥 몇천 명이 그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신경도 안 쓰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왔구나. 네, 근데 제가 그때 국정원에서 나와서 그 사실은 모르고 계셨겠네요. 아예 몰랐죠. 저는 상해에서 있다 보니까. 가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청와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하셨겠습니다. 통일부 장관한테 전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나 한국 가면 내 중국 여권 너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뺐냐 아니면 돌려주냐 그 질문을 통일부 장관한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전화를 통일부에 한 적도 있었어요. 상해에서. 미리 알아보려고. 네, 모르니까 통일부 장관 바꿔주세요 하니까 통일부에서 무슨 일로 하세요? 이거 어때 내가 지금 귀순한다니까 지금 빨리 높은 사람 바꾸세요. 지금 우리 중요한 얘기 해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지해서 그분이 그렇게 높다는 걸 몰라고 그냥 북한하고 관련된 거는 통일부 장관이 다 관리를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중국 여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정원하고 그때 공항 담당자들이 다 나와서 제 서류를 그 레이저로 스캔을 하더라고요. 쭉 보더니 자기네끼리 눈치를 주더라.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야 탈북자 아니야 이거야 중국 애야 이거지.
너무 이제 중국인 여권 다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 서류가 완벽해서 완벽하니까. 이게 위조 서류가 아닌가. 보통 탈북자면 위조 서류를 갖고 들어야 되는데 완전 오리지널 중국인 서류를 두고 갖고 들어오니까 오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애가 껍데기도 보니까 북한에 같지도 않고 왜냐면 중국에서 12년 살아봐요. 다 그렇죠. 바뀌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말도 바뀌고 이러니까 북한 애가 아니라고 딱 거기서 딱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국정원에서 우리가 아주 나이스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젠틀하게 우리가 현서 씨에게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밟아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법적인 뭔가를 저거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라. 중국 사람이란 걸 고백을 하면 아무 문제를 안 삼고 다음 비행기 상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고스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서 씨가 죽어도 나는 탈북자도 우기면 국정원에서 조사 기간 있잖아요. 그거 조사 기간에 내 진짜 신분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이런 거 외국인 감옥에 보내지잖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추방당한단 말이에요. 중국 가면 감옥 생활하고 제가 그걸 다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슬펐던 게 나 진짜 탈북자인데 내가 탈북자라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네. 신분도 이미 세탁 끝났고. 네, 이거 혈액형 테스트, 뭐 DNA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네. 탈북자라는 걸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나의 기억 속에 히스토리만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때 슬펐던 게 야, 나는 중국에서 살면 10년 동안 죽어라 하고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지금 하는데. 나 북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난 안 믿는 거야. 난 또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네, 그때 그게 그 아이러니가 참 힘들었었어요. 처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 오판에서 제가 자칫하면 중국으로 진짜 들어갈 뻔했어요. 그때 국정 요즘에 우스갯소리지만 아직도 탈북민 사이에 내가 간첩이거나 북한에 아니라는 말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루머라는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그게 그러니까. 그때 나온 소문이에요. 그 국정원에서 너무 깨끗하게 중국인으로 탈색이 되어 있다. 그때 그 같이 지냈던 국정원에 가니까 탈북민이 진짜 몇천 명이 있는 거예요. 와. 조사를 보는데 2008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얘는 그 사람들도 인정해서 너는 북한에 아닌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중국 간지 워낙 오래됐으니.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게 기억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소년단 입단일이 언제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 그 입단일을 왜 적어야 돼? 추석날은 기억은 하겠지만 설날 같은 거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만 유일하게 3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오래 갇혀 있었거든요. 매일 전화가 와요. 저희 방으로. 그 탈북민 한 10명 같은 방을 썼는데 매일 전화 와서 저한테 늘 같은 질문을 했어. 현서 씨 생년월일 뭐예요? 어제 얘기했잖아. 생년월일. 그걸 몇십 번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담당자가 매번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알았어. 우연히 국정원에 있던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 나 아직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왜 국정원에서 그렇게 내 생일을 질문을 한 것 같냐 하니까 우리는 당신이 진짜 생일이 궁금하지 않다. 그거는 사실은 내 신분을 의심했던 거예요. 얘가 탈북민 진짜 북한 사람의 신분을 사갖고 왔다고 믿으면 이게 조사 과정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틀릴 거다. 이게 내가 남의 데이터를 갖고 오면 무의식 중에 한 번이라도 숫자가 바뀐대요. 근데 보통 사람은 생일을 헷갈릴 자기 일은 생일이 없으니까. 훅 튀어나올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생일이 언제세요? 아니요, 그럼 제 나이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미 뭐 나왔겠지만.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네. 그렇게 한국에 정착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분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한국으로 오게 만든 남자분? 그분이 모델이었거든요. 잘생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분의 손을 놨어요. 그거 있잖아. 한국에 와서 제 주제를 알았어요. 그게 북한은 대놓고 계급사예요. 대놓고 출신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성분이 있죠? 예, 적대 계층부터 시작해서 뭐 로열 계층. 북한 출신 성분이 뭐 54개 출생에 따라서 진짜 계층이 있어요. 그거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결정돼. 부모에 따라서. 그러면 부모가 좋지 않은 성분인데도 그럼 태어난 자녀는 죽을 때까지 출세할 수는 없어요? 농부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식 3대까지 절대 시내로 못 나와요.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못 가요? 불가능해요. 그게 북한이에요. 절대. 그럼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머리가 나빠도
머리가 나빠도 다 그냥 대학 가고 어찌어찌해서 네. 또 그렇게 써요? 네, 북한이 대놓고 비효율적이다. 대놓고 계급 사회인데 네. 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가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인 거잖아요. 뭐 직업 내지는 뭐 네. 소득, 자산 네. 뭐 이런 게 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알몸으로 왔고 그 흔한 학연, 지연, 혈연도 없고 가방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없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그 사람 집은 의사 집안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주제를 너무 잘 알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무사히 입국하셔서 탈북민임을 입증하시고, 네. 그럼 한국에서 대학도 이제 졸업하시고 어떻게 그럼 이제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테드 강연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셨다고 하셨죠?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생이자 강연자의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꽤 유명해지기도 하고. 대학 가기 전에 사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출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겠죠. 예.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제가 14년 만에 제가 탈출했던 그곳 있잖아요. 구경. 거기 가서 가족을 기다렸어요. 압록강변에서? 네, 건너오는 걸. 근데 우리 가족을 북한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도 설득하는데 1년 걸렸어요. 한국에 일단 오셨다가 저는 서울에 있다가 가족 구출하려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루트를 찾아서 들어가서 그 국경에서 밤에 몰래 숨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드디어 우리 엄마랑 동생이 건너왔는데 얼마 기뻐요. 얼굴 처음 본단 말이에요. 통화는 그동안 해봤지만 너무 끌어안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그때 못했어요. 잘못하면 중국 변방 군인들한테 잡힐까 봐. 서둘러서 또 피해야 되니까. 밤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빨리 떠나서 호텔에 들어갔어. 근데 호텔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빛이 환하잖아요. 그때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불빛 환한 호텔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첫 마디 한 그 말이 아직도 굉장히 웃겼는데, 야, 너 얼굴에 여드름 있네. 이러는 거. 야, 네가 여드름 있는 줄 알았으면 필로폰을 갖고 왔어야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드름과 필로폰은 무슨 관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필로폰인데 이러니까 북한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으로 생긴 병은 마약으로 치유를 한다. 근데 여드름이 마약 때문에 생긴 병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군인부터 시작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북한에서. 나중에 내가 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막 부드럽게 생기고 얼굴에 여드름 올라오는. 그러면 그거 마약 가루를 있잖아요. 물에다 타갖고 그거 스킨처럼 만들어서 얼굴에다 도포를 한대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필로폰 가루를 갖고 왔어야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제가 상해에 살 때도 엄마가 전화 와서 그랬어. 지금 삥두 몇 킬로 있는데 팔아줘 이러는 거예요. 삥두는 일명 얼음이잖아요. 네. 중국말로 삥두가 우리말로 얼음인데 그게 필로폰이 필로폰의 은어예요? 은어잖아요. 그럼 몇 킬로인데 팔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물어봤죠. 알지 마약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저는 중국에서 살았죠. 중국은 진짜 아편 전쟁의 잘못 거래하면 큰일 나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중국은 무조건 총살이에요. 마약은.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서 야 북한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 동생이 굴더라고 나중에. 나는 북한의 꼬마 애들까지도 길 지나가는 애들이 마약한 애들과 마약 안 한 애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북한이 요즘 그랬대요. 많이 늘어났네요. 북한이. 저희도 어릴 때 마약은 아니고 오편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오편 중독은 됐었어요. 아편이죠. 아편이라고 부르는 오피온. 예. 아편 중독은 됐었어요. 북한에 약이 없으니까. 진통제를 다 그걸로 쓴다면서요? 그걸로 써갖고. 그런데 필로폰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국 동생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참 슬픈 게 제 동생이 한국 와서 정착하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북한을 가겠다고 또다시 그 중국에서 저희가 건넜던 거기로 간 거예요. 동생이. 몇 년 만이었어요? 1년 만에. 한국에서 1년 만에 가서. 힘들구나 한국 적응이. 가서 저한테 마지막 전화를 건 거예요. 누나 미안해. 나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너무
한국 정착도 어렵고 고향도 그립고 이게 막 그렇겠네요.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는 청바지 입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딱 이게 얘가 외국에서 왔다는 티가 나니까 북한에서 입는 군인들 색, 그 네네. 국방색인가 예. 브라운색 바지를 샀다고 하더라고. 이거 입고 지금 입고 북한을 다시 들어가면 들어갈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아 이게 얘가 지금 농담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 온몸이 땅으로 자자서 들더라고요. 그러네. 얼마나 어렵게 빼낸 동생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1년의 여정 동안 중국을 거쳐서 감옥 생활도 우리 가족 2번이나 했거든요. 라오스에서. 그렇게 구출해낸 가족인데 아 북한을 해서 바로 그냥 한국으로 모셔온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또 예, 그것도 예. 공식 그게 루트가 아니니까. 1년만 진짜 중국에서도 정말 너무 고생을 했고 기적이 3번이나 일어나서 가능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또 잡혀가고 라오스에서는 감옥 생활 2번을 했었어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 한국에 1년 만에 도착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왔던 자유를 찾은 길이라서 이걸 동생이 포기하고 북한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그냥 내가 뭘 했지 그동안 막 모든 게 부질없어지고 그냥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동생을 비행기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태워야 되겠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설득했죠. 지금은 힘들지라도 열심히 살다 보면 꼭 나은 미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꼭 오늘보다 무조건 나을 거라고. 전화로. 네, 그렇게 해서 동생을 설득해서 한국에 와서 동생이 그때부터 ABCD 공부를 시작했어요. 들어와서 ABCD 공부를 시작해서 4년 만에. 외래어 때문에 제일 힘들구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공부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ABCD부터 딱 4년 공부하고 걔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진짜로. 이거 어떤 사람 가짜 아니냐 했는데 뉴스 검색하면 나와요. 동생 입학했던 게 뉴스를 많이 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냥 유전이군요. 언어에 대한 재능은 그냥 그렇게 정리하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동생도 그런 걸. 그래서 아니에요. 유전이 아니고 정말 노력이에요. 저는 진짜 우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천재적이지도 않고 정말 노력을 했어. 동생이 하루에 3시간을밖에 안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4년을 견디면서 공부를 해갖고 저 미국 갔는데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학비가 미국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1년에 예. 기숙사비 포함 1억 들어가요. 예. 스탠포드보다 더 비싸요. 보니까 그게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때는. 그래서 또 그 1년 동안 펀드레이징 뭐 그 기독교 채널에도 나가서 실시간 그 펀드레이징 하고 정말 스토리텔링해서 그렇게 해서 1년 학비는 정말 운이 좋게 한국사에서 모금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1년은 그렇게 땜빵을 했고 네. 동생이 모두 6년을 다녔거든요. 콜롬비아 대학 학부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6년을 그렇게 다녔죠. 그래서 빚도 많이 지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 야, 너 미국 놈이 된 기분이 어떠냐? 왜냐면 북한에는 미국인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미국 없어. 놈이라고 부르죠. 다 미국 놈이니까 미국 놈이 된 기분이 어떠냐? 네. 이렇게 동생도 성공 스토리를 저는 썼다고 봐요. 지금은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연봉도 잘 받고 있고. 미국에서. 네. 이제는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 네.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시라고 하니 속 썩이는 직원도 있을 거고, 뭐 자산운용사라고 하시니 수익률이 속 썩일 때도 있을 거고, 또 사람 관계가 뭐 항상 편치키야 하겠어요. 3프로 TV에서 출연 좀 해주십시오 하면 또 귀찮으셨을 거고 등등. 그러나 별 어려움은 없으시겠습니다. 그냥 그 전에 겪었던 거에 비하면. 아니에요. 최악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없을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아서요.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또 지금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또 더 다른 걸 꿈을 꾸게 되고 예. 또 그게 잘 안 되면, 속상하고 우울해지고 예. 그래 똑같아요. 그냥 가끔은 내가 국경을 압록강을 건넜던 여잔데 이걸 그러게. 뭐 못 이겨낼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어떤 때는 차라리 국경 건너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아.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사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뭐 요즘은 수익률이 금융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지금 좋죠. 거의 한 예. 달 동안 상장하는 종목마다 그냥 계속. 얼마 손해를 보냐지 얼마 수익률을 보냐가 아니에요. 세븐에셋이라고 하는 이현선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곳이 특히 그 IPO 하는 펀드니까 상장하는 회사 공모주 예. 펀드라서 특히 더 요즘, 속상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늘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견뎌야죠. 그래서 제가 금융시장 들어와서
난 존버란 말을 잘 안 썼는데 존버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야, 그것도 새롭네요. 저는 아주 강한 스트레스와 좌절과 고난을 겪으셨으면 뭐 펀드 안 돌아가는 거는 그거야 그냥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또 안 그런 모양이네요. 근데 이것도 정말. 너무 낯선 영역이잖아요. 저는 스트리트 스마트지 생존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해요. 이거는 또 전문성이 필요한 물론 다른 그렇죠, 영역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네.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너무 다른 영역이라서 저는 여기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그게 또 힘들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그 업력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제 실력도 키워야 되고 그 새로운 삶에 또 도전을 하니까 어렵죠. 오히려 이 기자님 보면 부럽고 그래서 기자님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도 갖고 가고 예. 옛날에는 뭐든지 내가 하던 걸 열심히 하면은 부자는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점점 철이 들면서 깨달은 게 아니다.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하는 뭐 이걸 해서 절대 부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돈이 되는 일을 하자. 그게 뭐지? 이게 열심히 하니까 금융하고 부동산이 두 개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3% TV도 저한테 기여를 했어요. 나중에 3%를 꽤 많이 받거든요. 그렇겠네요. 2018년이면 저희가 막 시작했던 나라 금융업이니까. 구했다 정도의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3%에 나오는 게 영광이었죠. 근데 저는 고맙습니다. 나오고 싶었지만 내가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전문가들 나오는 거라서 그냥 유퀴즈나 나가면 좋겠다 뭐 이랬는데 꿈은 이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2020년 3월에는 코스피가 1500 지수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2021년에 진짜 1000포인트 팍팍 올라가. 그렇죠. 3000 지수. 코로나 이후에. 네. 예. 그때 저는 참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익사이링한 게 대한민국에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 2021년 그걸 제가 경험을 했다는 게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그 제가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에 공모주 펀드로 고객으로 가입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그 펀드 수익률이 80%였어요. 근데 그게 뭐 그 자산운용사 실력도 좋았지만 그때 실력이 안 좋은 운용사도 기본은 30%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돈을 벌어준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먹여준 거잖아요. 그때는 시장이 먹여준 거. 본질을 다 아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팬데믹이라는 그런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금융시장 호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 뭐 카카오게임즈 그 수혜자 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그때 공모주에 투자하셔서? 네. 그래서 이걸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자. 해보자. 그래서 고생이 시작되셨구나.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뭐 당연히 회사 설립이 어렵죠. 이게 자문사가 아니고 투자 일임사는 금융위원회, 군감원 또 그렇죠. 다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또 제가 비금융 전문가가 대표를 한다는 게 더 까다로웠어요. 절차가. 그래서 1년이 걸렸어요. 그 기준이 신청해서 인가를 받는데 등록되는데 1년 걸렸고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투자자산 운용사 그 공부를 한다고 그게 펀드 매니저 자격증 자기 시험이잖아요. 직접 따셨어요? 네. 그 공부를 하는데 그건 실제 이게 분량 때문에 압도되거든요. 안 해보셨죠?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 봤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첫 스타트부터 브레이크가 밟혔던 게 제가 그동안 국제사회 다니면서 정말 그냥 썼던 영어들이 에브리데이 그냥 정치적인 언어만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인닥트리네이션, 뭐 스타베이션, 엑서큐션 이런 말만 맨날 하고 쓰다가 갑자기 경제 용어를 딱 펼쳤는데 진짜 여신, 수신 여기서부터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여신은 지금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신이 예금 받는 거고. 수신은 받을 수 알겠는데 여신이 뭔지 그 순간에 내가 이거 분명히 그 예쁜 애들, 예쁜 여자들을 지칭할 때 여신 할 때 그거는 분명히 아닐 테고 여기서 말하는 여신이 뭐야. 그래서 그 네이버 그 백과사전인가 거기 들어가서 일일이 단어를 검색을 하고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인생이 보케블러리와의 전투네요. 네, 그냥 언어 너무 힘든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얻은 스킬을 영어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완전 던져버렸어요. 중국어 던졌지. 그것도 영어를 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금융시장에 들어오니까 영어보다도 이게 지금 한국어가 더 필요한 직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지금 한 6년 동안 아예 그냥 놔버리다 보니까 한국어는 지금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영어가 또 많이 이제는 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 what a life 이랬죠. 7개의 이름이면 네. 북한에서 가지셨던 이름이 있으셨을 거고 네. 중국에서도 뭐 한두 개 있으셨을 것도 같고 더 있었습니까? 제일 많은 게 중국에서 있었죠. 여기저기 신분을 옮기시면서 네. 그 제가 중국 공관한테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름 때문에 너 누구 아니야 할 때 그때 제가 아니요만 했어도 안 잡혔는데 네 인정을 하면서 누가 그 이름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도시 바꿀 때마다 직장 그 바꿀 때마다 이름 바꾸고 또 나중에 그 정신지체에 앓고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도 또 바꾸고. 네, 그리고 또 그 뭐 한번 강제 결혼 당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국적을 자기네끼리 막 만들어서 제 나이도 막 3년 불 커서 막 그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한때 그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저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가끔 중국에는 어떤 친구랑 통화할 때 나 누구야 말을 해야 되는데 헷갈려 나도. 나 그때 뭐라고 말했지. 지금 이름은 이현서. 한국에 와서 야매로 5만 원 주고 바꾼 이름이거든요. 아 북한은 태어난 이름은 따로 있으셨고. 그건 공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북한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니까. 인생을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뭘 해야지라는 계획이라는 걸 거의 못 갖고 사셨겠네요. 평생을. 북한에서는 꿈이라는 게 없어요. 꿈은 필요가 없어요. 꿈 꿀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 아까 출신 계급사회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뭐 할 일을 정해주니까. 네, 탄광이든 회사든 대학이든 다 정해져요. 국가가. 그래서 저희는 꿈이 필요 없고 꿈이라고 하면은 뭐 유치원 때 우리 나중에 커서 우리 장군님께 충성하는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우리가 기껏 가졌던 게. 그런데 꿈이 없었어. 중국에 있을 때도 꿈이라는 것도 사치였고 한국 와서도 매일 그냥 그렇겠죠. 서바이벌을 했지. 살아내는 게.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2013년 테드 강연 나갔죠. 그때 북한 인권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그때 빅 웨이브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났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 냈지. 거기다 또 이젠 자산운용사까지 설립했지.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게 제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계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왔는데 그냥 저는 여기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냥 내가 운이 겁나 좋았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산운용사는 글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이런 거는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저는 종교인은 아닌데 그 어떤 스피리추어가 진짜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국내 3만 4천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왜 저한테만 왔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고 더 잘 살아서 기회 비슷한 게 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밀착해서 잡는 스타일인 거는 아닐까요?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저한테 왔어. 테드도 인버테이션 온리거든요. 이렇게 어플라이가 아니라 테드가 혹시 이런 초대장. 강의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테드 역사상 그거는 이제 책을 내신 걸 보고 아니에요? 아니요. 2013년에 테드를 나가서 떠서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렇게 거꾸로. 그럼 테드는 어떻게 알고 이현수 대표님께 연락을 했을까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 G7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각 나라 뭐 대통령 G7이 왔었는데 영국에서 영국 부총리가 그때 니클레그라고 데이비드 캐머런 대신에 니클레그가 방한했었거든요. 근데 영국 대사관에서 그때 탈북 대학생들과의 비공식 면담 자리를 인사동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운 좋게 제 자리가 딱 사진에 보면 그분 니클레그 옆에 바로 옆자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들어와서 그 비공개 면담이니까 일단은 포토타임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 포토타임에 근데 제 얼굴이 니클레그랑 대문짝만하게 나갔거든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막 미국의 메이저 미디어가 막 기사를 쓰면서
이게 얘 누구냐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 청와대든 국정 얘 누구냐 이렇게 오히려 저는 탈북 신분 대학생 중에 조사. 한 분이지.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 정부도 몰랐던 거고 또 좀 더 특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구나. 예. 세계 미디어들이. 예, 특히 비공개 면담에서 그 동안에 그 사이에 그래.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탈북 대학생이라고 하면 예.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국제사회 음. 해외 뜨면서 그때 테드에서 그러니까 그날 참석한 비슷한 대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자리 배석이 우연히 자리가 그렇게 되어 네. 있어서 제가 이분 좀 섭외해달라고 얘기하기 편했겠네요, 그죠? 사진에 안 찍힌 다른 분들은 그분은 어차피 모르니까.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음.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몇몇 매체와 인터뷰한 후에 네, 테드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해달라. 저는 영어과를 전공했잖아요. 뭐 요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테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계층만 많이 받고 뭐 테드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대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계층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에서 테드 영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워낙 유명한 영상이니까.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도 내가 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랑 다른 세상이니까. 뭐 그랬겠죠. 나 같은 애가 어떻게 저런데. 그럼- 상상 자체를 그럼 안 했어요. 제안이 왔을 때 보통은 전 잘 못해요. 잘못 찾으셨습니다 했을 텐데 아니.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하겠다고 해서 그때 그 봐요. 찬스를 잡는 능력이 뛰어나다니까. 그때 왜 잡았냐면 내가 한국 사회에서 참 학력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취직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미국 가서 강연 하나라도 하고 오면은 이력서에 넣으려고. 이력서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순진했던 게 테드는 미국 입만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탈북자야 하고 공개하고 와도 어차피 남한에서는 몰라. 대한민국이나 북한에서 전 세계가 모를 거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게 가기 전부터 라인업이 2013년 스피커 라인업이 쫙 뉴스 우리나라 사람들 저 때문에 테드가 뭔지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뉴스가 막 나가면서 이게 내가 오판을 했구나. 나는 전 세계에 나 탈북자야 세상에. 하고 공개를 했던 사건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온 건데 그게 인생의 역전이 생기면서 그때 뭐 지금 이거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자랑은 아닌데 그럼요. 네. 뭐 경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그때 테드 영상 하나로 12분짜리 영상이에요. 그 하나로 그때 전 세계 출판사 펭귄 그다음에 랜덤 하퍼 콜린즈 계약서가 다 그날 날라들었어. 그냥 자서전 계약을 하자고. 그다음 그 12분 영상 하나. 원래는 이게 원본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계약할지 말지인데 그런 대형 이거는 딱 보면 조금만 늘려서 쓰면 뭐 이야기 넘치겠네. 바로 이거네란 감이 왔겠죠. 그래서 이게 막 그때 뭐 펭귄 랜덤에는 계약금 1억씩 제시를 하고 근데 유일하게 하퍼 콜린즈가 계약금 거의 3억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쓰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랬다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볼까 봐. 그리고 내 스토리가 뭐 그렇게 쪽팔리는 스토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생한 스토리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 떳떳한 스토리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그런데 설득을 한 6개월 동안 당했어요. 출판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는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다. 저는 이 책이 본전을 퍼붓을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저를 믿고 투자를 해줘. 지금 뭐 이렇게 자산운용 하다 보면 이게 투자 구매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출판사에게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못하면 굉장히 민폐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분들이 1년 만에 다 했더라고요. 그걸로 돈 벌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이거는 사치지만 해보고 싶었어 해서 했던 게 뭐예요?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무대에 설 때는 진짜 대한민국의 그 흔한 명품 가방 뭐 이런 것도 가질 수가 돈이 없어 안 가진 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안 그렇죠. 좋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자제를 하고 살다가 그 무대를 딱 떠나면서 나는 이거 나 스스로 이제는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영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대외 활동을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소비를 거를. 해도 눈치는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카드 소비를 많이 했다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정도로
뭐 이거 말해도 되는지 누가 나보고 제 주위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돈 버는 거는 상위 1%가 아닌데 쓰는 거 상위 1% 같이 쓴다고. 그러셨구나. 심지어 그런 조크도 할 정도로 많이 써드렸어요. 많이 가서 기여를 이것저것 다 했어요. 백화점도 많이 다니고. 네,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냥 대한민국에 많이.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모든 기회를 준 게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 그 발음 라인을 보면은요, 사실 한국이었죠. 한국이 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코리안 드림을 먼저 이룬 거,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더라고. 처음에는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하는 투도 나는 미국에서 벌써 한국에서 소비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이 나를 받아줬고, 그리고 한국이 저를 제가 대학 가는데 장학금을 줬어요. 국가에서. 그 장학금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고. 외대 들어가실 때?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기업 회장님들도 그렇고 그 큰 교회 목사님들도 뒤에서 조용히 탈북 대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런 장학금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혜자 중에 제가 한 명이고, 그런 돈이 있었기에 제가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미국도 갈 수 있었던 거여서, 그래서 제가 참 목표가 그거예요. 오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여기 오면서. 원래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위 1%는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적어도 3% 안에는 들어가고 싶다라는 뭐 3% maybe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꿈이 생겼는데, 그렇게 돈을 벌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진짜 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게 그 탈북민 자립 지원도 하고 싶고, 또 탈북민뿐 아니라 제가 한국 사회에서 받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서 알바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오롯이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분들이 주신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회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직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그나마 아니니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표로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꼭 이루셔야 되고 이루실 것 같고, 이루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모주 시장은 좀 살아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또 호재가 오고 당연히 뭐 지금이 제일 찐 바닥인 것 같아서. 어떻게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으로 자산운용사 대표님께 던질 만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제일 앞으로 유명하게 볼 섹터가 주식시장이라 생각해요. 요즘은 좀 안 좋은데. 너무 바닥이니까. 바닥이 오히려 호재잖아요. 저는 바닥이라서 지금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뭐 반토막, 심지어 코스닥 3분의 2까지 갔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금리가 아직은 내릴 것 같죠. 애매하고, 또 채권은 금리가 적중하긴 하지만 또 금리가 내릴 것 같고, 그러면 주식인 거예요. 저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유망하게 보세요? 네. 비트코인을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이유는? 사실 저도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타이니빗한데 그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없었어요. 정말 후회되는데 2013년부터 비트코인 사러 미국에서 그렇게 그랬는데 아직도 저번에 너 아직도 비트코인 없어? 2013년에 말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비트코인 행사에 여러 번 갔었어요. 미국에서 뭐 미국에서 열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7일 날 레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미국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행사예요. 거기서 미국을 뭐 그렇죠. 전략 자산으로 갖고 있겠다고 가상화폐 했죠. 수도를 만들겠다. 나는 암호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큰 선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행사에 제가 갔었어요. 그 다음 10월 행사에 가서 저는 초대돼서 저는 발언을 한 15분 짧게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그럼 나는 그 비트코인 무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러게요. 솔직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또 별개로 그냥 그 저는 뭐 기술자 프로그래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미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근데 비트코인과 북한 인권의 상관관계, 나 그걸 그냥 짧게
넌센스한 걸 뭐 맥센스하게 썰을 풀고 그냥 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의 비트코인 업계 거물들만 왔었어. 미국의 거물들만 VIP들만 초대돼서 그 사람들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나서 그 또 행사에서 자주 부딪혀요. 대화를 해보면 저는 그냥 그 디테일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지식들이잖아요. 궁금한 게 나중에 가치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매 사람마다 붙들고 진짜 그 유명한 지미송 하면 유명해요. 그다음에 그 사이페딘 아모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가시라고 하던데 예. 우리는 그 사람 책을 읽고 비트코인을 샀다고 더 피아트 스탠다드인가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지라는가 그 책을 쓴 분.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분하고도 다 만나고 이렇게 질문을 항상 이렇게 해보면은 그분들은 똑같아요. 단기적인 건 하나님밖에 모른다. 우리 그 펀드 매니저 자격 시험할 때도 그게 나와요. 원래. 하나님밖에 모른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은 심지어 5년, 15년 그 이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팔지를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치의 원동력은 뭡니까? 예를 들면 주택이나 주식의 그 가치가 우상향하는 건 원동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내지는 화폐의 증발, 뭐 경제 활동의 활발함 이런 걸 텐데.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그분들은 심지어 제가 요즘 약간 소름 돋는 게 심지어 5년 후를 예측했었어요. 이거 올해 초에 만나서 이야기한 건데 5년 후에 얘가 지금의 5배, 5배, 6배 갈 수도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올해 초에 그 말을 했는데 근데 행사에 가다 보면 솔직히 진짜 몇십 배 펄을 예측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막말 100배까지 나왔어요. 이야, 미국 가면. 강하게 근데, 인상받고 오셨구나. 네, 근데 뭐 100배가 아니라 몇 배만 가도 이거는 대박인 거잖아요. 디스카운트 하고 해도.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제2기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전략적 자산으로 진짜 도입이 되면은 앞으로 4년간에 이게 50달러로 지금 예측이 나오잖아. 그래서 소름 돋는 게 뭐 이거 이 사람들이 나 올해 초에 만났을 때 대화했던 건데 이걸 벌써 예측해서 한 말은 아닐 텐데 비슷하게 그게 배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디테일은 몰라요. 그냥 궁극적으로 그냥 느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끔은 비트코인 요즘 어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걸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오히려. 사람은 비트코인 업계 큰 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또 매도했다가 다시 6,000달러대 들어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큰 건물들은 그냥 쭉 갖고 있더라고요. 2013년, 12년, 14년 이때부터 갖고 있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세뇌까지는 아닌데 이게 답이구나 앞으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잘 맞는 편이시죠? 지나온 삶에서.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현금 자산은 별로 없어요. 공모주 펀드는 아시겠지만 그 시드 머니가 자본금이 커야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렇죠. 많이 받기는 섹터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빵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비트코인을 정말 사고 싶은데 심지어 갈등 내가 회사를 다 줬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뭐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산을 하자. 네, 좀 컴다운하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좀 이렇게 현금이 생기면 비트코인을 갖다가 묻어야 되겠다. 좀 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재밌죠? 저도 이렇게 물어볼 만큼 무슨 자본주의에 도 같아서 질문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체제를 많이 경험하신 분이라서 자본주의 재밌다기보다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북한에서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 북한의 해피 인덱스가 높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경쟁 사회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못 살고 다 똑같으니까 비교 상대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우울증이 없어요. 거의.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 오면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없던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다 당연히 여기가 천국이죠. 내가 노력만 하면은 적어도 굶어 죽진 않고
그렇죠. 인권이 보장된 국가. 그런 건 네. 있는데 그런 건 있는데 반면에 하루하루의 같이 갖고 가야 디폴트가 되는 해피니스가 아닌 거니까. 스트레스가 해피 인덱스는 크지는 않다 이거죠. 야. 스트레스 인덱스는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세뇌가 없어요. 세뇌가 없는데 그 북한에서 항상 그 썩고병든 자본주의 맨날 욕하고 살던 그게 적응돼서 근데 가끔은 지금도 그 세뇌가 딱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어요. 북한에서 교육받으신 거 받은 중에. 그게 그것만은 지워지지 않는 게 요즘 우리 사회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그 새로운 환경이 그 뭐냐면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애완경을 유모차에 태우고 네. 다니는 그 풍습이 생겼잖아요. 요즘. 개모차. 유모차. 그거 보면서 와 그 개들이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 옷도 입히고 진짜 그렇습니다. 뭐 생일 파티에 진짜 수시 뭐 코스에 뭐 다 그거 보면서 제가 야 북한에서 하던 그 선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썩고병든 남조선에서는 개새끼한테도 옷을 입힌다고 그거 진짜 그랬었어. 그때 북한에서는 제가 개가 옷을 입은 거 본 적은 없고 상상적으로 되게 흉측했죠. 어떻게 개가 옷을 입어? 정말 흉측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 참 이게 남한에서 태어난 개는 북한 사람보다 팔자가 그럴 수도 좋구나. 있죠. 예, 북한에는 사람도 없는 인권이 남한에서는 개권, 뭐 동물권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볼 때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북한의 그 문구가 다 그냥 내리 속에 항상 그 내리더라고. 우리 엄마가 제일 와서 축구판 나뭐 어느 날 들어 야 여기 개병원이 있더라. 와, 너무 충격. 개병원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래 내가 개병원이 뭐예요? 아니 개 유치원도 다 있는데 내가 그랬어. 그렇죠. 네. 제가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동생 콜롬비아에서 뉴욕에서 공부할 때 야 너 그 비싼 등록금 1억씩 내면서 여기서 공부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냐? 그 좋은 질문이네요. 뭐라고 네. 하든가요? 동생도 제가 볼 땐 답이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동생이 한마디 누나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해.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꼭 좋지만도 않고 뭐. 네, 그거에 대한 대가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 장점을 보고 살아야죠. 네, 나가서가 안 되게. 그래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을 모시고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더 이상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감옥에 끌려갈 일도 없고 여권 하나로 전 세계 여행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족을 탈출시킨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탈출시킨 것 100만 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은 정말 내가 오판을 했나 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 이게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배지를 달았는데 이게 민주평통 자문위원.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상임위원이 됐어요. 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 민주평통 상임위원 분과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발언은 하긴 해야 되니까 할 말이 없고 그러다 그 말 한마디는 했었어요. 지금 이제는 트럼프 자기 정부가 들어올 거잖아요. 1월이면.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뭔가 거기에 대한 발맞춰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2018년에 백악관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트럼프 대통령 면담 전에 그 다른 방에서 미국의 고위 관료들하고 한 30분 이상 폼페오 CIA 국장도 다 있었어요. 굉장히 고위 관료들하고 비공개 대화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 그때 문재인 정권 때예요. 주제는 북한이었겠네요. 그렇죠. 주제는 북한인데 또 한국 정부도 있었고. 미국 정부랑 지금 한국 정부가 아예 라인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라인은 있지만 다른 라인이 없다는 걸 제가 그때 너무 깨달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있을까? 공식적인 라인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민주평통에 가서 건의를 했던 게 그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카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굉장히 그 첫째 아들이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근데 그런 분이 한국에 2번이나 왔다 갔었잖아요. 민간적인 차원에서 특사단을 만들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새로운 뭔가 북한과 관련한 필요하지 주제를 않을까. 토론하더라도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그게 중요한 이수로 떠오를 그렇겠죠. 거잖아요. 북한과 또 북한과의 뭔가 주제가. 진전이든 결정이든 네. 하려고 하겠죠. 네. 바쁘시겠네요. 돈 버는 본업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신과 대화에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되게 곱씹을 만한 주제가 꽤 많았네요. 그리고 그래요? 예,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대표님 지나온 삶 이외에 또 요즘 어떤 생각하시는지 특히 뭐 대북 관계나 이런 데 진전이 있으면 또 한번 북한학을 공부하신 분, 북한에서 또 살아오신 분이니까 저희가 또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불러주시면 한 방에 달려오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